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DSCB 연구실 석사과정으로 재학 중인 김수빈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논문은 NHIT로 Neural Hierarchical Interpolation for Time Series Forecasting이라는 제목의 논문입니다. 옥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오늘 이 논문은 선행 연구 논문인 NBIT를 계산한 논문으로 백그라운드에서 NBIT라는 논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이어서 본 논문을 설명하는 식으로 총 2개의 논문을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입니다. 우선 제가 이 논문을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세미나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이제 지난번에 제가 발표를 했던 TS200 논문 이후에 이번에도 레프레젠테이션 러닝 관련해서 논문을 발표를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TS200 이후에 주요 학회에 출판된 레프레젠테이션 러닝 관련 논문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이제 연구 아이디어에 도움이 되고 또 연구원분들께도 조금 신선한 내용을 공유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음에 이 3가지 기준을 세워서 최신 논문을 탐색을 했습니다. 첫째는 트랜스포머 기반 포캐스팅 논문이 이제 연구실에서 최근에 많이 공유가 되었는데 저는 트랜스포머 구조를 사용하지 않은 다별량 시계열 방법론을 찾아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변수 간의 코베리언스 또는 시즈널리티 트렌드 또 로컬 글로벌한 정보를 반영하고자 한 방법론을 위주로 찾고 또 실험 파트에서 최신 연구실 세미나에서 다룬 논문을 좀 베이스라인으로 하고 있는 방법론을 위주로 논문을 추려보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제가 최종적으로 선정한 논문은 NHIT라는 논문이며 올해 초에 나온 논문으로 프리프린트 상태의 논문입니다. 현재 인용수는 1회 인용입니다.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 본 논문은 MLP 레이어만을 기반으로 포캐스팅을 수행을 하며 선행 연구를 이제 성능이나 컴플렉시티 측면에서 개선을 했습니다. 또한 시계열 신호의 고유 프리퀀시 특징을 잘 잡아낼 수 있도록 모델을 설계를 했고요. 또 최근에 저희 연구실에서 강영원 석사과정이 발표를 했던 오토포머 그리고 제가 이전에 발표를 했던 인포머의 포캐스팅 성능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백그라운드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계열 분야 딥러닝 방법론의 큰 파이프라인을 구성을 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크게 엔드-투-엔드로 클래시피케이션, 아노말리 디텍션, 포캐스팅에 특화된 그런 방법론들이 있고 그다음에 엔드-투-엔드가 아닌 레프레젠테이션 자체를 잘 학습하기 위한 이러한 방법론들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각 태스크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면 클래시피케이션은 타임 시리즈가 어떤 레이블에 속하는지를 분류를 하는 것이고 아노말리 디텍션은 정상 패턴과는 다른 이상치를 탐지하는 것이고 포캐스팅은 과거의 인풋 데이터로부터 미래 시점의 값들을 예측하는 태스크입니다. 참고로 이 표는 제가 이제 지난 TS200 발표 자료를 조금 재구성한 것으로 이 밑줄 친 부분은 최근에 이제 연구실 세미나에서 많이 공유가 됐던 그런 부분들이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소개해드릴 논문의 주요 태스크인 포캐스팅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선행 연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캐스팅과 관련해서 선행 연구 전개 방향을 크게 2가지로 분류를 해보면 구조적인 변화와 예측 방식의 변화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구조적 변화를 보면 어텐션 메커니즘을 활용한 연구, 즉 트랜스포머 모델을 기반으로 전개된 연구가 있는데 그 예로는 로그스팔스 트랜스포머 그리고 최근에 최정우 석사과정이 발표를 해주었던 TFT 모델이 있습니다. 한편으로 이제 어텐션 프리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연구된 모델도 있는데 그 예로는 엔비츠 모델이 있습니다. 본 모델의 베이스가 되는 이 엔비츠 모델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이 두 접근 방식은 모두 이제 개별적인 장단이 있지만 공통적으로 모델의 캐패시티를 높이는 방향으로 또 시계열의 롱레인지 디펜던시를 잘 포착하는 방향으로 발전이 되고 있다라고 본 논문에서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측 방식의 측면에서는 여러 시점을 예측을 할 때 RNN처럼 리커런트하게 예측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멀티 스텝을 예측하는 방식으로 대체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오류 누적을 방지를 하고 추론 속도가 빠르다는 이점이 있는데 그 예로는 인포머와 TFT 모델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 과정 속에서 특히 요즘 라지 스케일 포캐스팅 시스템의 성능을 높이고자 하는 연구가 가속화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다들 공감을 하시겠지만 여러 시점의 장기 예측이 잘 이루어지면 이제 그에 대응하는 이제 플랜을 잘 세우고 대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 예측보다는 현실적으로 조금 더 활용도가 높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장기 예측은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태스크에 속합니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두 가지의 관점에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첫째는 volatility라는 예측값의 쉬운 변동성이고 두 번째는 computational complexity, 즉 계산 복잡도입니다. 이는 이제 아래 그림처럼 예측해야 할 길이가 점점점 길어짐에 따라서 모델의 그 파라미터 수, 스케일이 커지고 또 이 또한 동시에 필요한 메모리와 연상량이 증가를 하게 되면서 함께 프레딕션 에러도 증가한다는 것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러한 장기 시계열 예측을 위한 선행 연구는 트랜스포머 기반 모델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의 예시처럼 비효율적인 셀프 어텐션을 개선을 해서 연산 비용과 정확도 측면에서 향상을 이루려는 방향으로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본 논문은 트랜스포머가 아닌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기반의 모델로 포캐스팅을 수행을 하고자 했고 선행 연구인 엔비츠 모델을 더 개선을 해서 성능을 높였습니다. 특히 다별량 시계열 예측에서 트랜스포머 기반 소타 모델 및 선행 연구인 엔비츠 모델을 연산 효율 측면에서 그리고 정확도 측면에서 모두 개선을 했습니다. 본 논문이 엔비츠 모델을 기반으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부터는 엔비츠 모델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뒤에 방법론 파트에서 NH 모델을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비츠 모델은 2020 아이클리어에 어셉된 논문으로 단별량 데이터를 다룬 논문입니다. 주요 특징으로는 아래 그림처럼 시계열을 트렌드, 시즈널리티, 그다음에 리지듀얼로 분해를 해서 최종적인 값을 예측을 했다는 것이고 인터프리터빌리티도 함께 제공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모델을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로만 구성을 해서 딥 AR 등의 모델 성능을 능가를 했고 간단한 구조로 피처 엔지니어링이나 인프 스케일링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엔비츠의 모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본 모델의 인풋은 예측하고자 하는 시점에 이전 NH개의 값들이며 예측하고자 하는 H개의 길이의 N배, 보통 2배에서 7배를 사용한다고 논문에서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인풋은 스택을 거쳐서 예측을 하게 되는데 이 하나의 스택 내부는 여러 개의 블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블록 하나의 내부 동작을 살펴보면 MLP 레이어를 통해서 어떤 히든 레프레젠테이션 벡터를 추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가지고 백캐스트와 포캐스트를 각각 다른 FC 레이어를 통해서 수행해주게 되는데 백캐스트는 인풋에 해당하는 이 부분을 다시 예측을 해주는 부분이고 포캐스트는 아웃풋에 해당하는 예측을 해주는 것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는 이제 디폴트 설정으로는 단순한 리니어 프로젝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엔비츠에서는 이 백캐스트 과정과 포캐스트 과정을 조금 더 고도화해서 인터프리터블한 블록을 구성하고자 했는데 바로 앞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린 것이 엔비츠 제너럴로 분류가 되며 이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릴 부분이 엔비츠 인터프리터블 모델로 분류가 됩니다. 엔비츠에서는 이제 모델의 해석력을 위해서 이 트렌드와 시즈널리티를 잘 포착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을 했는데 엔비츠 제너럴에서의 이 리니어 프로젝션 과정을 베이시스와 코에피션트 관점에서 분리를 해서 해석을 했습니다. 리니어 프로젝션 그런 연산 과정과 크게 동일하지만 이를
코이피션트와 베이시스로 분리를 하고 이제 베이시스를 특수하게 가정을 해서 원하는 아웃풋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형대수를 들으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생각하는 그 베이시스와 코에피션트가 맞고요. 본 논문에서는 트렌드를 잘 포착할 수 있는 폴리노미얼 베이시스와 그다음에 시즈널리티를 잘 포착을 할 수 있는 프리의 베이시스를 가정을 하고 각각에 해당하는 코에피션트를 학습을 했습니다. 위에 제가 참고로 베이시스 익스펜션 예시를 적어 두었는데 프리의 급수를 이제 베이시스 익스펜션을 통해서 전개를 하면 다음과 같이 사인 코사인으로 이루어진 베이시스와 A, B 등의 이런 코에피션트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베이시스를 고정을 해두고 가중치 A, B를 학습하고자 한 것이고 이제 프리의 베이시스 같은 경우에는 주파수, 즉 시즈널리티를 잘 보도록 그다음에 일반 폴리노미얼 베이시스의 코에피션트를 학습을 하면 그에 맞는 트렌드를 잘 포착을 할 수 있도록 강제를 했습니다. 다시 모델의 구조를 보면 MLP 블록을 통해서 히든 벡터를 도출하고 이제 트렌드 또는 시즈널 블록에 따라서 이제 러너블 코에피션트 값을 예측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코에피션트를 바탕으로 베이시스와 연산을 수행을 함으로써 백캐스트, 폴캐스트를 수행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블록마다 트렌드를 볼 것인지 시즈널을 볼 것인지에 따라서 백캐스트, 폴캐스트 프로젝션 방식이 달라지게 되며 이러한 블록들을 쌓아서 트렌드 스택, 그 다음에 시즈널 스택, 그 다음에 기본적인 리니어 프로젝션을 사용을 하면 리지듀얼 스택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또한 더블리 리지듀얼 스태킹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블록을 쌓아주고 있는데 블록의 이제 백캐스트 값은 인풋에서 빼고 다음 블록의 인풋으로 넘겨주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미 예측된 부분을 이제 빼고 포착하지 못한 부분을 다음 블록에서 더 학습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제 forecast 값은 계속 더해져서 최종적으로 스택의 아웃풋으로 내보내지게 됩니다. 이러한 스택 아웃풋들은 최종적으로 모두 더해져서 forecasting 아웃풋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본 논문에서는 트렌드를 먼저 쌓고 그 다음에 시즈널 스택을 쌓아서 좋은 성능을 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성평가 결과를 보면 이 트렌드 블록은 이러한 트렌드를 이제 잘 예측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즈널 블록에서는 이러한 시즈널리티를 잘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왼쪽이 그라운드 트루스입니다. 여기까지가 기본 엠비츠에 대한 설명이었고 애니츠는 이러한 엠비츠 모델의 구조를 거의 동일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환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부분은 제가 주관적으로 정리를 한 것이라 혹시 차이점이라고 생각되지 않다든지 아니면 뭐 이러한 부분은 조금 더 차별점일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추후에 의견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애니츠는 엠비츠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공통점 부분은 이제 생략을 하고 차이점 위주로 먼저 보면 애니츠는 다별량 데이터셋에서의 성능을 높였습니다. 또한 엠비츠와 달리 스택트 블록을 보다 하이라키컬하게 설계를 해서 시계열의 로우 프리퀀시부터 하이 프리퀀시까지 모두 다 점진적으로 볼 수 있도록 설계를 해서 트렌드랑 시즈널리티를 다 학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엠비츠의 장점에 더해서 멀티레이트 데이터 샘플링과 하이라키컬 인터폴레이션 기법을 추가를 해서 파라미터, 연산, 메모리, 성능 측면에서의 개선을 이뤘습니다. 특히 앞에 이제 프리의 베이시스나 폴리노미얼 베이시스처럼 별도의 그런 함수 가정 없이 트렌드나 시즈널리티를 포착을 할 수 있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또한 이제 엠비츠와 달리 최신 선행 연구들이 주로 벤치마크로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셋들에 대해서 모두 좋은 성능을 냈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가 백그라운드에 대한 설명이었고 지금부터 애니츠에 대한 방법론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애니츠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큰 구조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앞에 엠비츠와 거의 차이가 없는데요. 여기서 핵심이 되는 부분이 세 가지 포인트를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풋, 아웃풋은 nbits와 동일하며 nbits처럼 각 스택별로 예측된 값이 이제 합해져서 최종적인 아웃풋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본 모델의 주요 포인트 중에 하나인 멀티레이트 시그널 샘플링이라는 부분인데, 이는 이제 블록 내부의 앞단에서 수행되는 맥스풀링 연산을 의미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보면 이 기법은 특정 블록 L에서 인풋 값에 대해 커널 사이즈 K를 기반으로 맥스풀링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 논문에서는 큰 커널 사이즈 K를 가질수록 고주파수, 이제 입력에서 고주파수인 더 작은 타임스케일 성분이 절단이 되기 때문에, 즉 제거가 되기 때문에 해당 블록에서 large timescale 그리고 저주파수 성분에 집중하도록 강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커널 사이즈는 블록마다 다르게 하이퍼 파라미터로 정의가 되는데, 이 연산의 효과를 조금 더 자세히 보면 각각의 MLP 블록이 서로 다른 유효한 인풋 시그널의 샘플링 레이트를 처리하도록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MLP 인풋의 width, 즉 길이를 더 줄이게 되기 때문에 메모리 공간과 연산량을 줄이는 동시에 러너블 파라미터 수도 감소를 시켜서 오버피팅도 완화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저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non-linear regression 부분입니다. 이 부분까지도 간단한데, 이는 맥스플링 연산 이후에 MLP를 통해서 히든 벡터 H를 학습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forward, backward coefficient를 도출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한 가지 엠비츠 논문과 차이점은 여기서 이 코에피션트를 예측을 할 때 엠비츠처럼 프리웨어 같은 어떠한 베이시스를 가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에피션트 예측부터 최종적인 포캐스트, 백캐스트 과정까지 모두 fully connected 레이어로 학습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는 크게 이해 어려움이 없으셨을 텐데요. 앞에 맥스플링과 코에피션트 예측은 궁극적으로 어떤 역할과 의미를 갖는지 이제 본 연구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hierarchical interpolation 방법을 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ierarchical interpolation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본 논문에서는 이 cardinality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cardinality란 그 사전적인 의미는 다음과 같고, 논문에서 의미하는 바로 해석을 해보면 이 forward, backward coefficient인 이 세타 값들의 디멘션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즉 NH에서는 이 코에피션트를 바탕으로 최종 아웃풋을 예측을 하게 되는데, 이 코에피션트의 디멘션이 크다는 것, 즉 모델이 복잡할수록 카디널리티가 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H개의 길이의 예측을 위해서는 H의 카디널리티를 가지게 되는데, nbits의 경우도 단순히 리니어 프로젝션을 생각을 하면 H의 카디널리티를 가지게 됩니다. 트랜스포머의 경우 H개의 아웃풋 예측을 위해서 H개의 디코딩 인풋과 어텐션을 위한 별도의 L개 인풋이 함께 사용이 되는데, 이 예측 길이 H가 증가를 할수록 L도 보통 함께 증가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카디널리티가 크다라는 것은 연산량 증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으며 오버피팅의 가능성도 이제 배제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NH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타임 디멘션에 따라 인터폴레이션을 하는 그런 하이라키컬 인터폴레이션 기법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라키컬 인터폴레이션이란 아웃풋 타임 단위의 파라미터 수를 제어하는 Expressiveness Ratio RL을 도입을 해서 인터폴레이션 코에피션트의 차원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즉 히든 벡터로부터 예측할 코에피션트의 디멘션을 제어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레이시오 값이 작다라는 것은 콜스한 포인트, 즉 로우 프리퀀시의 포인트를 잘 포착하고자 하는 것을 의미를 하며 컬리널리티를 낮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 레이시오 값이 클수록 파인한 포인트, 즉 고주파수의 포인트를 잘 포착을 하는 것이며 카디널리티를 높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타의 디멘션은 가변적이지만 결국 저희가 해야 하는 것은 H계의 아웃풋을 예측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래 샘플링 레이트, 즉 원래 시계열을 복원해서 모든 H계의 포인트를 예측하기 위해 특정 디멘션의 세타 값을 가지고 템포럴 인터폴레이션을 수행을 하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인터폴레이션 방식은 리니어, 그 다음에 큐브, 그 다음에 nearest neighbor 등의 세 개를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또 이 밖에도 다른 방법론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이 세 가지를 대표적인 예로 실험을 통해서 리니어 인터폴레이터를 최종적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은 다들 이제 많이 아실 텐데요. 이제 수식을 보면 이제 t1 시점과 t2 시점에 대한 값이 이제 존재를 할 때 그 사이에 타우 값을 채워주기 위해서 이렇게 어떠한 1차 함수 식의 꼴로 이제 피팅을 해주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제 nearest neighbor는 근처 값으로, 가까운 값으로 인터폴레이트를 해주는 것을 의미를 하고 큐빅은 3차 함수를 근사를 해서 원하는 시점에 인터폴레이션 값을 구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왼쪽 그림은 각 스택별 코에피션트, 이제 코에피션트는 이 각 점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코에피션트로 인터폴레이션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약간 곡선처럼 이렇게 인터폴레이션이 되어 있는데 이는 그냥 참고용 그림인 것 같고 만약에 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을 사용을 한다면 조금 더 각진 형태로 인터폴레이션이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림을 보면 이제 각 스택별로 서로 다른 주파수의 형태를 띠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expressive ratio인 이 R 값이 점점 이제 증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expressiveness의 증가, 표현력의 증가는 곧 cardinality의 증가를 의미합니다. 또한 앞에 맥스플링 기법이었던 멀티레이트 샘플링과 이 하이라키컬 인터폴레이션을 함께 해석을 해보면 작은 R 값과 큰 K 값, 여기서 K는 이제 맥스플링의 커널 사이즈인데 작은 R과 큰 K를 가진 블록일수록 더 적극적인 서브 샘플링과 그다음에 인터폴레이션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즉, 더 많은 부분을 적극적으로 이제 보관을 하게 되면서 low granularity 시그널을 생성하는 것을 강제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더 강한 스무딩을 주는 효과를 낸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인터폴레이션은 백캐스트, 포캐스트 모두에서 이루어지며 nbits처럼 현 블록의 백캐스트 값은 빼고 다음 블록의 인풋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하이라키컬한 인터폴레이션을 생각을 하면 큰 추세를 예측을 하다가 점점 작은 단위의 패턴을 예측을 하는 방식으로 인풋, 아웃풋이 구성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포캐스트 값 역시 nbits처럼 모두 합해져서 최종 h 길이의 그런 예측 값을 도출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제가 오른쪽에 조금 더 자세한 그림을 직접 그려두었는데요. 원래 인풋 시계열이 다음과 같이 생겼다고 이제 했을 때 처음 블록의 인풋을 통해서 이렇게 코에피션트들이 듬성듬성하게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얘를 통해서 이제 백캐스트를 통해서 백캐스트 값을 예측을 하고 그다음에 포캐스팅 값도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를 이제 인터폴레이션을 해서 이전의 인풋에서 빼주게 되는데 이렇게 빼게 되면 이제 여기 원래 값에서 이러한 트렌드와 같은 정보가 빠진 좀 더 시즈널한 정보가 남게 되며 이 값이 다음 스택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또 다른 이제 expressive ratio와 맥스플링 커널 사이즈로 이제 코에피션트를 예측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예측이 수행이 되고 이제 이번에는 위와 달리 조금 더 높은 주파수의 패턴을 예측을 하도록 코에피션트의 디멘션이 조금 더 확장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바탕으로 인터폴레이션을 한 다음에 이 값도 이전에 이제 인풋에서 빼주어서 다음의 블록으로 넘겨주게 되는데 그 다음 블록으로 넘어가는 것을 보면 조금 더 작은 단위의 그런 변동, 고주파수의 값들이 남게 되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제 자연스럽게 주파수를 분해하는 효과를 가지면서 저주파수로는 전반적인 트렌드를 파악을 하고 고주파수 스택에서는 시즈널리티를 파악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제 각 스택에 이러한 아웃풋의 값들은 디컴포즈 되어 있는데 모두 다 합해서 최종적으로 더해지게 되고 그때 이것이 최종 예측값으로 활용이 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엠비츠를 기반으로 엔히츠의 모델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았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실험 파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방법론이 좀 간단하다 보니 실험 부분에서 조금 많이 주장하는 바에 그런 타당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데이터셋 구성은 다음과 같고 데이터셋에 따라서 트레인 밸리드 테스트를 다음과 같은 비율로 구성을 했으며 이 분할은 시간 순서대로 분할을 했습니다. 실험은 다음에 2080 GPU로 수행을 했으며 실제로 이제 제가 데스크탑으로 코드를 돌려보았을 때 무리 없이 수행됨을 확인을 했습니다. 참고로 뉴럴 포캐스트라는 파이썬 모듈이 있는데 여기 깃허브에 이제 애니츠 모델을 학습을 해볼 수가 있는 콜앱 튜토리얼이 있어서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니츠 모델로는 이제 피처별로 포캐스팅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본 논문에서도 저자가 언급하는 게 애니츠 모델은 기본적으로는 단별량 예측 알고리즘 모델입니다. 즉, 각 변수에 대해서 동일한 애니츠 모델을 학습을 시켜서 전체 피처 전반에 걸쳐 하나의 글로벌 모델을 학습한다라고 논문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처럼 특정 이제 시기열 인풋이 있을 때 피처 단위로 모델이 학습이 이제 되고 이때 동일한 모델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예측을 수행을 하고 그다음에 다시 리쉐입을 해주는 방식으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측된 것을 가지고 매트릭을 구할 때에는 각 피처별 예측으로 이제 매트릭을 구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거를 평균을 내서 최종 성능을 도출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다음에 하이퍼 파라미터로 학습을 수행을 하게 되는데 초기 단계의 트레인 데이터셋의 일부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합니다. 즉, 본 논문에서 주요한 역할로 작용하는 블록별 플린 커널 사이즈나 그다음에 코이피션트 개수를 제어하는 레이시오 R 값의 후보를 이렇게 사전에 정의를 해두고 데이터셋에 따라서 적합한 하이퍼 파라미터를 미리 파악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데이터셋마다 시즈널리티나 트렌드가 다른 것을 고려했을 때 사전에 워밍업을 해주면서 이제 보다 적합한 모델 구조를 갖춰 나가는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별량 시계열 예측 결과를 보면 이게 잘 보이실지 몰라서 일단 논문 링크를 걸어 두었는데 8번 반복 실험을 해서 평균을 낸 결과이고 소타 모델, 특히 이제 오토포머나 인포머 대비 더 좋은 성능을 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MA는 18%, 그 다음에 MSE는 25%의 감소를 보였지만 여기에 더해서 예측 길이가 이제 짧은 것부터 긴 것까지 전반적으로 MA, MSE 모두에서 큰 성능 향상을 이끌어냈습니다. 추가로 단별량 실험에 대해서도 어펜딕스에 실려 있는데 이 ETT-M2랑 익스체인지 데이터가 기본적으로는 이제 다별량 데이터셋인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실험을 하고 평가한 것인지 자세하게 언급이 되어 있지 않아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저자에게 메일로 질문을 했으나 아직 답이 없는 상태이고, 개인적으로 제가 추측을 하기로는 원래 이제 애니츠는 앞에서도 보여드렸듯이 모든 피처에 대해서 하나의 모델로 학습을 하고 예측까지 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단별량 세팅에 대해서는 이제 각 피처마다 개별적으로 이제 서로 다른 애니츠 모델을 학습을 해서 예측 성능을 이제 평균 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확실한 것은 아니니까 이제 실험 결과를 봤을 때 그냥 이제 단별량에서도 이제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는 모델이다라고 이제 보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컴퓨테이셔널 이피션시 측면인데요. 트랜스포머 기반으로 좋은 성능을 보였던 오토포머 대비
약 45배 빨랐으며 인풋 랭스가 늘어날수록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이러한 메모리 사용량을 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표를 보시면 베이스 연구인 애니츠 모델 대비 1.26배 빠르면서 54%의 파라미터만으로도 더 좋은 성능을 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에뷸레이션 스터디 부분인데요. 저자는 애니츠에서 멀티레이트 하이어라키컬 특성이 가장 주요한 역할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따라서 이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에뷸레이션 스터디를 수행을 했는데, 먼저 정성평가 결과를 보면 하이어라키컬 인터폴레이션과 멀티레이트 샘플링 모두 사용했을 때 이제 왼쪽처럼 더 인터프리터블하게 시계열을 분해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제 트렌드나 시즈널리티 정보를 개별 스택이 이제 특화해서 학습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량평가입니다. 하이어라키컬 인터폴레이션과 멀티레이트 샘플링의 적용 여부에 따라서 이제 오른쪽처럼 4가지로 구분을 해서 실험을 돌렸는데, 두 개 다 적용을 했을 때 특히 이제 장기 예측에 관련해서 성능이 가장 좋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인터폴레이션에 대한 실험인데, 3가지 방식을 모두 실험해본 결과는 오른쪽 표와 같고, 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이 압도적으로 우세하다고 보기는 좀 힘들지만, 예측 길이가 긴 것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전반적으로 성능이 높으며, 또 한편으로 이제 연산 효율을 생각을 했을 때 리니어가 훨씬 더 이제 우세한 그런 연산 복잡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자는 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을 기본으로 사용을 했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맥스 풀링과 에버리지 풀링도 비교를 하고 있는데, 이제 맥스 풀링을 통해서 이제 샘플링을 한 것이 훨씬 더 성능 향상에 큰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애니츠에서는 블록 간의 커널 사이즈 혹은 익스프레시브네스 레이쇼에 따라서 블록이 학습하는 프리퀀시 폭을 다르게 학습하도록 했는데, 이 구성에 대한 에뷸레이션 스터디도 진행을 했습니다. 낮은 주파수부터 고주파수인 탑다운 방식과 고주파수부터 낮은 주파수로의 버텀업 방식을 비교를 했을 때 이 탑다운 방식, 즉 저주파인 이 트렌드부터 파악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성능에 더 좋은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실험 부분에 대한 설명이 끝이고 이제 결론으로 넘어가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논문을 정리를 하면 이제 애니츠 모델은 멀티레이트 데이터 샘플링, 그다음에 하이어라키컬 인터폴레이션 기법을 통해서 모델에서 입력 시계열을 분해하고 그다음에 예측값을 합성하면서 프리퀀시와 스케일이 이제 서로 다른 그런 시계열 데이터의 효과적인 구조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유니베리어트 알고리즘만으로도 수많은 멀티베리어트 롱 호리즌 포캐스팅 태스크에서 더 좋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특히 트랜스포머 기반 모델보다 성능, 그 다음에 연산율 측면에서 우위를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트렌드와 시즈널리티 측면에서 인터프리터빌리티도 함께 제공했다는 점이 본 논문의 메인 컨트리뷰션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인 견해로 발표를 마무리를 하면 제가 이제 이 논문에서 성능 결과를 먼저 확인을 하고 논문을 읽게 되었는데 그 결과를 봤을 때 저는 이제 복잡한 뭔가 가정이나 모델 구조가 있을 거다라고 이제 기대를 했었는데 생각보다 되게 간단해서 조금 놀랐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트랜스포머 기반 모델이 아닌 이제 MLP만으로 이제 포캐스팅 성능을 좋게 낸 점이 꽤 흥미로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 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방법론이 약하다고 좀 판단을 했는데 본 논문에서도 역시 이에 대한 잠재적인 연구 방향으로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노멀리 디텍션에 응용을 한다면 변수 간의 코릴레이션이나 템포럴 디펜던시를 보다 좀 잘 포착을 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장치가 있을 때 더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발표를 마무리하고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다면 댓글이나 메일을 통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